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과 다리, 무릎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걷는 것이 아프고 밤에는 쥐가 자주 나며 다리가 붓고 저리거나 무겁게 느껴져도 대부분은 그 원인이 혈관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순환이 잘 되어야 온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순환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정맥이 늘어나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정맥류가 나타나고 목이나 심장, 다리의 동맥이 딱딱해지거나 막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 외에도 순환이 나쁘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다리 근육이 약해지며 신경 문제까지 심해져 발에 화끈거림이나 찌릿한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피가 정체되고 점점 끈적해져 특히 다리 쪽에서 뭉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맥이나 동맥 안에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는 혈류를 더 방해하며 경우에 따라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4가지 비타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피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주고 혈전 생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2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만큼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천천히 티나지 않게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가 있는 어르신이나 흡연자에게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5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혈액순환 문제가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제가 곧 소개할 자연요법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같은 영상검사와 함께 진료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다리나 발에 지속적으로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거나 한자리에 오래 서 있을 때 자주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육이나 신경이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날씨가 더운 날에도 발이 유독 차가운 경우입니다. 이 역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번째는 걷거나 움직일 때 다리에 심한 쥐가 나면서 갑자기 멈추게 되는 경우입니다. 운동 중 근육이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때 생기며 이를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런 쥐는 밤에 더 심해져 잠을 깨고 다리를 주무르거나 움직여야 겨우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쥐 대신 다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자리를 아무리 바꿔도 편하지 않아 밤잠을 설치는 하지불안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순환 문제가 아니라 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생활 속 자연요법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4번째 경고 신호는 피부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발이나 발목 주변에 피부가 창백하거나 보랏빛 또는 푸른색을 띠거나 갈색 반점이 생긴다면 혈관이 손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처가 쉽게 낫지 않고 다리가 자주 붓는 문제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정맥류나 실핏줄이 피부에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붉거나 푸른색에 꼬인 혈관이 겉으로 보일 정도라면 정맥벽이 약해졌거나 판막 기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는 모두 당신의 혈관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더 진행된 문제는 아닌지 확인하고 치료를 서둘러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3. 이제 본격적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우리 몸의 혈관과 정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4가지 핵심 비타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니아신으로 더 잘 알려진 비타민 B3입니다. 이 영양소는 단순히 혈관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혈관벽의 탄력성과 내구성을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하며 혈액이 끈적하게 엉겨붙는 현상을 줄이고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정맥류나 하지정맥 부전처럼 다리 혈관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니아신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 비타민은 혈액이 심장에서 다리 끝까지 원활히 흐르도록 도와주며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동시에 심장 건강까지도 함께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니아신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혈관을 막는 주범인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줍니다. 이러한 균형이 잘 맞춰지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거나 좁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덕분에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게 되어 뇌졸중, 심근경색, 다리 혈관, 막힘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결국 니아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돕는 수준을 넘어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지키며 온몸에 생명을 흐르게 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니아신은 뇌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려지는 기억력, 흐릿해지는 집중력,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부드럽게 다스려주고 신경세포의 노화를 늦춰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다 선명하고 또렷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비타민 B3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일상에서 챙겨 먹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란은 누구나 아침 식사에 쉽게 곁들일 수 있는 훌륭한 공급원이자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은 식재료입니다. 닭가슴살 역시 지방이 적고 니아신 함량이 높아 단백질과 비타민을 한 번에 챙기기에 알맞습니다. 단 항생제나 호르몬 처리 없는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생선입니다. 연어와 참치는 니아신은 물론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 혈관 건강을 다방면에서 도와줍니다. 여기에 더해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특히 간식이나 출출할 때 건강하게 허기를 달래는 데도 유용하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섭취하면 적당할까요?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하루 14, 16kg 정도가 적정량이며 이 정도는 균형 잡힌 식단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g 정도의 닭가슴살 한 조각이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보충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영양 흡수에 문제가 있는 장질환 알코올 의존 혹은 심한 영양 결핍 상태와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 아래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과도한 니아신 보충제 복용은 니아신 플러시라고 불리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온몸이 달아오르며 간지러움을 느끼는 증상인데 보통 위험하지는 않지만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음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B3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유지하고 삶의 질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비타민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관을 더 깊이 있게 지켜줄 또 하나의 강력한 비타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C, 흔히 아스코르빈산이라고도 불립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 예방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비타민C는 우리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혈관의 벽을 직접적으로 강화하고 그 유연성과 탄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쉬운 우리 몸속의 피흐름 통로들을 튼튼하고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조력자인 셈이지요. 무엇보다도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콜라겐은 단지 피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맥과 정맥의 벽을 지탱해주는 구조 단백질로 작용합니다. 이 콜라겐이 풍부하게 유지되어야 혈관 벽이 얇아지거나 늘어져서 생기는 정맥류나 혈관 약화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 단단하게 형성되어야 혈관도 제 모양을 유지하고 상처가 나더라도 쉽게 치유되는 회복력 있는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이 효과는 특히 다리 혈관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리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고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혈액이 위로 되돌아오는 데에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다리나 발목에 쌓이는 부기와 무거움, 특히 하루를 마친 저녁의 묵직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다리의 불편함으로 밤에 잠을 설치거나 계속 자세를 바꿔야 하는 하지불안 증후군을 경험하시는 분들께도 비타민C는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비타민을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신선한 과일입니다. 특히 귤, 레몬 오렌지 같은 감귤류 키위 딸기가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공기와 빛에 매우 민감한 성질이 있어서 잘라놓은 과일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영양분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즉, 가능한 한 바로 깎아서 신선한 상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섭취 방법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타민C의 대표 주자로 오렌지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구아바가 오렌지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과일을 고를 때 더 현명해질 수 있겠지요. 비타민C는 채소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빨간 파프리카,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는 비타민C와 더불어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까지 풍부하여 혈관 건강은 물론 장 건강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식재료입니다. 다만 건강을 챙기겠다고 해서 무턱대고 보충제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비타민C 보충제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루 2000mg 이상을 초과 섭취할 경우 소화기 불편감이나 신장 결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자연식품을 통해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보충제가 필요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나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의료진이 명확히 권장하는 상황에서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섭취, 그리고 자기 몸에 맞는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단순한 감기 예방제가 아니라 혈관을 지키고 다리의 무거움을 덜어주는 생명의 조력자입니다. 하루 한 끼 신선한 과일 한 접시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비타민 B3와 C의 역할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비타민, 바로 비타민 K에 주목할 시간입니다. 이 비타민은 혈관을 단단히 지켜주는 안 보이는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나이와 함께 둔해지고 혈전이나 혈관 막힘 위험이 커지는 노년기에는 비타민 K가 있어야 피가 안전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비타민 K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혈액 응고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피가 너무 묽어져서 멈추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엉겨서 혈관을 막는 일이 없도록 도와줍니다. 즉,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율해주는 아주 똑똑한 조력자인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타민 K는 동맥벽에 칼슘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막는 작용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석회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결국 협심증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K가 꾸준히 공급되면 이런 칼슘 침착을 미리 차단하고 혈관을 유연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중한 비타민은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다행히도 일상적인 식사 속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 채소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 반찬 한두 가지만 잘 챙겨 먹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이런 채소들은 항산화 물질과 한겸 성분까지 함께 들어있어 우리 몸의 세포를 전반적으로 보호해주는 작용도 함께 해줍니다. 또 하나 의외일 수도 있지만 키위에도 비타민 K가 많습니다. 아침 과일로 먹기 좋고 다른 과일과 잘 어울려서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지요.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섭취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녹즙 한 잔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샐러리 한 줄기 케일, 몇 장 잘 익은 키위나 사과 반 개, 여기에 신선한 생강 한 조각과 향긋한 민트 몇 잎을 함께 갈아 마시면 됩니다. 조금 더 달콤한 맛을 원하신다면 계피 가루를 소량 추가해도 아주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거르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것, 그 안에 영양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비타민 K 섭취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약을 먹는다고 해서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를 아예 피해야 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섭취량의 변화폭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브로콜리를 듬뿍 먹고 내일은 채소를 하나도 안 먹는 식의 급격한 변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근고제의 용량은 여러분의 비타민 K 섭취 수준을 기준으로 정확히 조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단이 들쑥날쑥하면 약의 효과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항상 일정한 양의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비슷한 패턴으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혹시 식단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반드시 먼저 주치의와 상의하고
약의 용량을 조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비타민 K는 단지 혈액 응고를 돕는 영양소가 아니라 심혈관 전체의 균형을 조절하고 혈관의 노화를 늦추는 핵심 열쇠입니다. 나이 들수록 피가 잘 돌아야 몸도 따뜻하고 마음도 안정되듯 이 작은 비타민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더 가볍고 평온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혈액순환을 지키는 네 번째 비타민 E에 도착했습니다. 이 비타민은 흔히 피부에 좋은 항산화제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 진짜 힘은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과 뇌까지 지켜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속 세포들은 매일매일 산화와 손상에 노출됩니다. 이때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세포를 둘러싼 방패막처럼 작용하며 특히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몸의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처럼 매일 혈액이라는 물을 끊임없이 흐르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이 수도관이 서서히 녹슬고 약해지듯 혈관도 노폐물과 염증 외부 유해물질에 의해 산화되면서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유 라디칼이라는 불안정한 분자입니다. 이 분자들이 혈관 벽을 공격하면 탄력은 사라지고 미세한 염증이 반복되며 결국엔 혈액순환이 방해받게 되죠. 여기서 비타민 E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이 비타민은 자유 라디칼의 공격으로부터 세포를 지켜주는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혈관을 강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유지해줍니다. 그 결과 심장, 뇌, 다리까지 모든 혈관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심각한 혈관 질환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E는 혈전 형성도 예방해줍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엉겨 붙으면 혈관이 막히고 이는 곧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우리 몸의 혈류가 가볍고 매끄럽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산화질소 생성 촉진 작용입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성을 자극하는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는 자연 물질입니다. 이를 통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장도 더 적은 힘으로 혈액을 온몸에 보내게 되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비타민 E, 과연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식재료 중에서도 비타민 E가 풍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계란 노른자, 특히 유정란은 비타민 E가 풍부한 대표 식품입니다. 또한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와 씨알류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하루 한 줌만으로도 충분한 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잎채소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요리에 활용하기 쉽고 다른 영양소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최근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아보카도도 훌륭한 비타민 E 공급원입니다. 특히 껍질과 닿아있는 짙은 초록색 부위를 긁어 먹으면 영양소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역시 좋은 지방과 함께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샐러드나 나물무침 등에 곁들이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충제는 꼭 필요한 걸까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비타민 E 보충제를 따로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한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용량 보충제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 출혈 가능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g 정도의 아몬드 한 줌이면 비타민 E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소와 좋은 기름을 곁들이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필요한 비타민 E를 채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식단을 통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채우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비타민 E는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혈관을 지키고 뇌와 심장을 보호하며 피가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년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하루 한 줌에 견과류 한 그릇에 채소만으로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가벼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슬픔의 무게뿐만 아니라 갑자기 쏟아지는 수많은 결정이 한꺼번에 어깨 위로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고통이나 외로움 혹은 주변의 압박 때문에 선택을 쉽게 해버리기 마련이지만 어떤 결정들은 불필요한 후회나 재정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부담으로 이어져 오히려 치유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실은 상실의 슬픔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라고 답하기 전에 반드시 2번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우자를 잃은 뒤 많은 이들이 무심코 저질렀다가 나중에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실수 5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함정들은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만 미리 알아둔다면 감정적, 재정적, 그리고 신체적 안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단순히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인생의 이 장을 명확한 품위, 그리고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지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실수 배우자를 잃은 후 재정적인 결정을 너무 빨리 내리는 것. 배우자를 잃은 뒤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재정적인 결정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실로 인해 통장 보험 투자, 심지어는 집을 팔거나 유지할지에 대한 문제까지 단숨에 떠안게 되면서 빨리 움직여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슬픔에 잠긴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 감정에 휩쓸린 선택을 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간에는 분명 논리적으로 보였던 결정도 시간이 지나면 최선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에서 74세의 박영희 씨는 남편을 잃은 직후 많은 이들로부터 집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관리도 쉽고 지출도 줄어들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이 혹처럼 달라붙었지요. 결국 40년 넘게 살아온 정든 집을 팔고 낯선 동네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이 너무 성급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익숙한 동네와 이웃 집안에 스며든 따뜻한 기억이 그리워질 때마다 마음 한켠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단순히 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에는 잘 모르는 투자 제한이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혹은 주변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선의로 건네는 조언들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서류에 서명을 재촉하거나 큰돈을 바로 인출하라고 압박하거나 투자하라는 권유를 한다면 반드시 한 걸음 물러서서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재정적인 결정은 조급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중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자녀나 손주 지인 혹은 단체에 재산을 급히 나눠주거나 기부를 결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당장의 감정에 휘둘려 큰돈을 내어주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결정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호의가 나중에는 짐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재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첫 해는 흔히 안정화의 시기라고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첫 해에는 재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 기간은 현실적인 충격이 완화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보다 명확한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이미 인생에서 가장 힘든 전환점입니다. 이때 재정적으로까지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회복이 더디고 고통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급함에 휩쓸리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며 무엇보다도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결정은 슬픔이 아닌 명확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실수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 배우자를 잃은 후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상실의 고통은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그 아픔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홀로서기가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치유가 더디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합니다. 외로움이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고립은 슬픔을 더 깊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게 만듭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78세의 김준호 씨는 52년을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전화를 받지 않고 가족 모임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대화할 기분이 들지 않았고 누구도 자신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기운이 빠지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며 생기를 잃어갔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이웃이 커피 한 잔을 권하며 찾아온 그 순간이 작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나눈 것뿐인데도 그의 마음에 바람이 통하듯 숨통이 트였고 그 만남은 이후로도 매주 이어지며 김 씨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조금씩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대규모 모임에 나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받는 것, 짧은 산책을 함께하는 것, 혹은 작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작고 사소한 시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과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바로 가장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이 짜증과 분노로 변해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벽을 쌓는 순간 진심으로 위로해 주려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연결고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완벽한 말을 해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교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실을 겪은 이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자신의 슬픔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는 큰 힘과 위안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 모임 혹은 작은 대화 모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상실의 치유에는 정해진 일정표가 없으며 누구도 정답을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고립은 그 길을 더욱 험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만의 속도로 한 발짝씩이라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웃음과 따뜻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곁에 있습니다. 그 손을 꼭 잡고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실수,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돌보지 않는 것. 배우자를 잃은 후 많은 이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매일 챙기던 식사나 운동병원 예약까지도 하나둘씩 놓치게 되면서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더 깊은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슬픔은 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은 심장질환, 면역력 저하, 심지어는 인지기능 저하까지 겪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슬픔이 신체에 남긴 흔적은 혈압 상승, 수면장애, 식욕 변화 등으로 드러나며 결국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약화시킵니다. 어떤 이들은 식사를 거르고 어떤 이들은 반대로 과도하게 위안을 주는 음식에 의지하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결과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81세의 김철수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껴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건너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며 버티던 그는 점점 기운이 떨어지고 밤잠을 설치며 아무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딸의 권유로 다시 조금씩 식사를 챙기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기분도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식사 문제만이 아닙니다. 운동, 수면, 그리고 정서적 건강까지 포함됩니다. 많은 이들이 배우자를 잃은 후 운동을 멀리하게 됩니다.
함께 운동하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운동조차 외롭게만 다가오게 되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매일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가 줄고 기분이 나아지며 나아가 수명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동네 걷기 모임이나 소규모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위한 운동이면서 동시에 사람들과의 작은 연결고리가 되어 마음의 고립감을 줄여줍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정기적인 병원 검진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병원에 가는 것도 번거롭고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져서 병원 예약을 미루거나 기존의 질환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자신의 건강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혹시라도 병원에 오래 다니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예약을 잡고 검진을 받으세요. 꾸준한 검진과 약 복용은 몸에 안정을 가져오고 마음에도 긍정적인 힘을 줍니다. 마음의 건강도 잊지 마세요. 슬픔은 때로 우울증이나 불안심한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애쓰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주변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 혹은 유가족 모임 등을 통해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교류하면 큰 힘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슬픔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당신에게 바랐을 것은 분명 당신이 건강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당신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지키세요. 건강을 챙기는 것은 배우자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추억을 품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의 건강은 그 무엇보다 지켜줘야 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실수, 너무 빨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 배우자를 잃고 난 뒤 찾아오는 외로움은 때로는 상상 그 이상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함께했던 시간만큼이나 큰 빈자리, 그리고 그리움이 만드는 공허함은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일상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을 견디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유혹을 느낍니다.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잃은 직후 감정이 정리되기 전에 서둘러 새로운 관계에 들어서게 되면 오히려 상처가 깊어지고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실의 슬픔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천천히 치유되어야 하며 그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만남은 자칫 잘못된 이유로 상대를 찾게 되거나 이전 관계를 대신하려는 마음이 앞서서 상대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72세의 최영자 씨는 남편과 50년 가까이 함께한 추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몇 달 만에 지인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급하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고 긴 고독에서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직 자신의 슬픔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마음 한켠에 자리한 죄책감과 혼란이 그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시작된 관계는 예전의 행복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최 씨는 관계를 정리하며 홀로 서기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와의 식사나 대화를 넘어서 함께한 시간을 존중하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가 남긴 삶의 흔적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 추억들이 일상 곳곳에 배어 있어 새 인연을 대할 때마다 과거와의 비교 기대, 그리고 때로는 미안함이 뒤섞여서 스스로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잃은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빨리 잊어도 될까? 혹은 배우자를 배신하는 건 아닐까?
라는 복잡한 감정을 마주합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 감정을 충분히 마주하고 소화한 후에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는 법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상실의 아픔을 이용해 다가오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때로 경제적인 부분까지 노리는 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대가 빠른 결정을 종용하거나 재정을 건드리려 한다면 반드시 조심스럽게 한 발 물러서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새로운 인연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딛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인생의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상처의 도피처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심에서 비롯된 만남이어야만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감정은 없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빠른가 하는 주변의 시선이나 왜 아직 혼자냐는 부담스러운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관계를 맺어야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슬픔의 치유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른 속도로, 다른 방식으로 치유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고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사랑도 진정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슬픔의 무게를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인연 역시 조급히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과 성찰이 만든 단단한 마음 위에서 맺어진 관계만이 오랫동안 서로의 삶을 지지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번째 실수, 모든 물건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남겨진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고민거리로 남습니다.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배우자의 흔적들은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하지만 그 물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상실감이 더욱 크게 밀려오는 순간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의 물건 하나하나를 그대로 두고 옷장 속 옷가지와 신발 안경, 그리고 사소한 물건들까지 손대지 못한 채 몇 달 혹은 몇 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76세의 이정수 씨는 5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떠나보낸 뒤 현관에 놓인 아내의 신발, 거실 소파에 걸쳐진 스카프 작은 액세서리 하나까지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그 사람과 이어진 유일한 끈 같아 위안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건들이 자신을 과거에 붙잡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그 물건들을 보면서 슬픔이 사라지기는커녕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손도 대지 못했지만 용기를 내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소중한 것만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한다는 것은 배우자를 잊거나 사랑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억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배우자의 물건을 모두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중한 사진 한 장, 손때 묻은 손편지, 특별한 기념품 하나를 남겨 작은 공간에 따로 보관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머지 물건들 중 정말 소중한 것과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을 구분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가 이제 그만 치우라고 재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의 결정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조언이 당신의 속도보다 앞서선 안 됩니다. 반대로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주는 무게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고 새로운 출발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의 셔츠를 퀼트로 만들어 따뜻한 담요로 간직하거나 편지를 모아 작은 책으로 엮어두거나 소중한 보석을 자녀에게 물려주며 그 사랑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재탄생시키는 방법은 단순히 물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추억을 다른 방식으로 간직하게 해줍니다. 결국 상실의 슬픔은 물건에 많고 적음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추억을 어떻게 품어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물건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꼭 쥐고 있어야만 그 사람과의 추억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요. 조금씩 정리하며 새로운 숨통을 트고 사랑과 그리움을 한층 더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배우자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남겨준 사랑과 함께 삶을 이어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사라진 듯한 공허함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상실의 순간마다 선택하게 되는 결정들은 때로는 우리의 치유를 돕기도 하고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실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결정을 서두르는 것, 친구와 가족을 멀리하는 것,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 너무 이른 새 관계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배우자의 물건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 이 5가지 실수는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 단단히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고 누구나 각자의 속도로 회복해 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흔한 실수들을 피하면 마음과 미래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된다는 점입니다. 치유는 결코 망각을 의미하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배우자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추억을 가슴에 품으며 삶의 목적과 평안, 그리고 기쁨을 다시금 찾는 과정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눈 5가지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혹시 여러분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 배운 점과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보고 싶은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